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정말 열심히 잘해줬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나중엔 오히려 서운한 말을 하거나 뒤에서 나에 대한 나쁜 소리까지 하는 경우 말이에요. 내가 베푼 건 많은데 돌아오는 건 허탈함 뿐이었던 그런 순간. 자식에게, 손주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내 마음 다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그게 고마움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어느새 나만 텅 비어버린 느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내 복도 달아난다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남한테 잘해주는 게 나쁜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말 속엔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왜 남에게 과하게 잘해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김명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신데 평생을 참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명숙 씨는 젊을 때부터 남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어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심 좋은 분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제든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명숙 씨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몇 달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명숙 씨는 큰 고민 없이 자기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니까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한테서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명숙 씨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좀 그렇고 친구도 언젠가 갚겠지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를 동네에서 마주쳤는데 그 친구는 명숙 씨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으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명숙이 그 사람 돈 몇 푼 빌려줬다고 은인 행세하더라. 요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돈을 안 갚는 사람처럼 만들던데 원래 그렇게 잘해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더 하더라고. 명숙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대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은인 행세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명숙이가 나한테 돈 빌려주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몇몇이 명숙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어떤 분은 대놓고 돈 거래는 친구끼리 안 하는 게 좋다던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명숙 씨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잤대요. 그때 명숙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잘해줬을까요? 차라리 못 본 척할 걸 그랬어요. 이제 보니까 내가 잘해준 게 아니라 내가 호구였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명숙 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한 분이 생각나네요. 제 옆집에 살던 박종철 씨라는 분입니다.
올해 71살이신데 이분도 참 마음 따뜻한 분이셨어요. 종철 씨는 자식들한테 특히 헌신적이셨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시면서 당신은 평생 변변한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고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전념하셨어요. 아들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할 때도 보태주고 손주들 태어나면 육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십몇 년을 자식들 중심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종철 씨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자식들한테 연락을 좀 했답니다. 요즘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갈 때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니? 처음엔 자식들이 왔어요. 그런데 한두 번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 일이 바빴어서. 아빠,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했어. 아빠, 이번 주는 약속이 있었어. 종철 씨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자식들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희 애들 학원비 좀 보태주실 수 없으세요? 요즘 학원비가 너무 올랐어. 종철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대요. 내가 아플 땐 바쁘다고 안 오더니 돈이 필요할 땐 연락을 하는구나. 그래도 종철 씨는 또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들한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차 바꾸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종철 씨는 그때 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조용히 하소연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오빠들한테 그렇게 계속 주시면 오빠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아버지가 오빠들한테만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저한테도 뭐 좀 해주세요. 종철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셨답니다. 자기는 평생을 세 자식 똑같이 사랑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더 받으려고 하고 정작 아버지가 힘들 땐 아무도 옆에 없었던 거예요. 종철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나 봐요. 애들이 나를 ATM 기계로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인지 그냥 돈 나오는 기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애들 인생을 대신 산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 담긴 쓸쓸함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종철 씨 같은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엔 더 많이 받으려고만 하고 정작 부모가 필요할 땐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내 것을 챙기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비단 가족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면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엔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멀어지거나 심지어 나를 이용하려고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열심히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제 뒤에서 그 사람 왜 저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뭔가 불편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참 허탈했습니다. 내 선의가 상대방한테는 부담이 되거나 심지어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명숙 씨는 친구에게 잘해줬다가 오히려 악인이 되었고, 종철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었다가 ATM 기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과한 선의가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선의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엔 감사하던 것도 계속 받다 보면 당연해지고, 나중엔 없으면 오히려 불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명숙 씨 이야기가 딱 그래요. 친구는 처음 돈을 받을 때는 고마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명숙이는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갚지 않는 게 당연해지고, 심지어 명숙 씨가 서운해하면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콩 한쪽, 그러니까 적당한 만큼만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콩을 전부 다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유불급고 여부지,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고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 해주면 인색한 사람이 되지만 너무 많이 해주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적당한 선을 지키지 못할까요? 최근 한 심리학 연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과하게 베푸는 이유 중 하나가 인정 욕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이 주려고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거절하는 게 서툽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죠.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 경계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바운더리라고 부르는데요. 내 영역과 남의 영역을 구분하는 선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그 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울타리 없는 집은 아무나 들어온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누구든 내 삶에 함부로 들어와서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에너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한 심리치료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둘 다를 망친다고요. 한쪽은 계속 주느라 지치고 한쪽은 계속 받는 게 당연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명숙 씨도 종철 씨도 바로 이 경계를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경계를 세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존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남에게 과하게 잘해줄 때 사실 그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착한 마음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좀 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행동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숨겨진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돕고 싶어서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거절했을 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같은 숨겨진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이걸 모르고 계속 주기만 하면 결국 내가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는 사람들은 결국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종철 씨가 딱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평생을 다 쏟아붓고 나니까 정작 본인은 텅 비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번아웃이 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내가 왜 내 것을 챙기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숙 씨도 그랬잖아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친구를 원망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원망했던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잘해줬을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착하게 살았는데 그 착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노자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렇다고 바다까지 가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낮은 자세로 사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것과 내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적당히 비우되 나라는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지혜예요. 우리는 종종 비움과 사라짐을 혼동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비우는 건 좋지만 남을 위해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 잔을 채우고 넘치는 것으로 남을 도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먼저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남한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 안전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에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숨을 못 쉬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요. 내가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남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꿔요. 남을 먼저 챙기고 내 것은 나중에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은 영원히 안 오는 거예요. 한 경제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쓸 때 남 주는 데는 관대한데 자기한테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더 그렇대요.
자식한테는 수백만 원을 주면서 정작 본인이 옷 하나 사는 건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미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 애들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는 부모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면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며 살아야 하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덕은 중간에 있다. 용기도 너무 많으면 만용이 되고 너무 없으면 비겁이 되잖아요. 친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으면 자기 파괴가 되고 너무 없으면 냉정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중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내가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에게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사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뭔가를 해줘야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관계는 내가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는 쪽이 지치거나 받는 쪽이 부담스러워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줄 때는 주되 받을 때도 편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하고요. 도와줄 때는 돕되 거절할 때는 분명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제 와서 거절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명숙 씨나 종철 씨가 진작에 이 경계를 세웠더라면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숙 씨와 종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과한 선의가 어떻게 독이 되는지 봤고요. 철학과 심리학을 통해 왜 우리가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진짜 이유는 뭘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서인가요? 아니면 거절했을 때 생길 불편함이 두려워서인가요? 한 심리치료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주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자식이 필요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안 주면 나쁜 부모로 보일까봐 주는 건가요? 이 차이가 크거든요. 전자는 건강한 도움이지만 후자는 불안해서 나온 행동이에요. 불안해서 나온 행동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줄 여유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재정상담사가 이런 조언을 했어요.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기 비상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라.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남 도와주다가 나중에 내가 위기에 처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명숙 씨가 딱 그랬잖아요. 자기 적금 깨서 친구 도와줬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건강은 괜찮은가? 내 경제 상황은 안정적인가? 내 시간은 충분한가? 이런 걸 먼저 확인하고 여유가 있을 때만 남을 돕는 겁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 원칙 기억하시죠?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상대방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식한테 그렇죠. 한 발달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독립심을 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기는 겁니다. 종철 씨가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계속 돈을 주니까 자식들은 스스로 벌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주시겠지. 이게 당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도움 없이는 못할까?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대신 해주고 있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방해예요.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겁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바로 이 말입니다. 계속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나한테 의존하게 돼요.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은 독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절할 때는 분명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예요. 그런데 한 관계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로 깨지지 않는다. 만약 내가 안 돼라고 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애초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 것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 관계는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절해도 괜찮아요. 다만 거절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안해,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 상황도 좀 어려웠어. 이해해줘요. 이렇게 분명하지만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맨날 나한테만 부탁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상합니다. 대신 이렇게요. 내 상황은 이해하는데 지금 나도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말에 화를 내거나 삐친다면 그건 상대방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5번째로 받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는 것만 연습했지 받는 건 잘 못해요. 누가 뭘 해주려고 하면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하고 사양하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게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그건 균형이 깨진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뭘 해주겠다고 하면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아,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기도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면 그게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6번째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한 시간 관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못 돌아온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더 귀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너무 쉽게 남한테 내줍니다. 누가 부탁하면 응, 갈게 하고 가고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돼요. 책 읽고 싶은데, 산책하고 싶은데, 친구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도와주느라 시간을 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내 시간이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생존의 필수다.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적당한 이기심은 필요해요. 나를 지키는 이기심 말이에요. 남을 해치는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이기심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챙기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명숙 씨도 종철 씨도 만약 이런 것들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변할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부탁하면 한 번만 미안한데 오늘은 좀 힘들어서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그 사람도 다른 방법을 찾고 나는 내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내 복도 달아난다. 이 말 속에 담긴 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한 선의는 독이 됩니다. 명숙 씨처럼, 종철 씨처럼 남에게 너무 많이 주면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 때문이에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것도 계속 받다 보면 당연해지고 없으면 오히려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해요. 둘째,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 원칙을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내 경제, 내 시간을 먼저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셋째,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운더리를 분명히 해야 해요.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울타리 없는 집은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내 삶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로 깨지지 않아요. 만약 내가 안 돼라고 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애초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섯째,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공자가 말한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죠? 남에게 잘해주되 너무 과하지 않게, 남을 돕되 나를 잃지 않게.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섯째,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남에게 잘해주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거절이 두려워서인지 동기를 알면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노자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계속 주기만 하면 의존하게 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독립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이게 중요해요. 여덟째, 받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게 균형을 이뤄요. 한쪽만 계속 주면 관계가 깨집니다. 누가 뭘 해주겠다고 하면 고마워, 부탁할게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아홉째,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못 돌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함부로 남한테 내주지 마세요. 열째,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건강한 이기심은 생존에 필수예요. 거절했다고, 못 도와줬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이 10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부탁하면 한 번만 거절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 시간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명숙 씨와 종철 씨 같은 분들이 이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에게도 잘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니까요. 남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남을 돕되 나를 지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내 복도 달아난다.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야박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이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이건 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명숙 씨와 종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한 선의가 어떻게 독이 되는지 봤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을 통해 왜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가지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급할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시간을 조금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부탁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나중엔 큰 변화가 됩니다. 평생을 남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고요. 내가 채워져 있어야 남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한 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명숙 씨나 종철 씨처럼 비슷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너무 착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 착함을 나 자신한테도 베풀어 주세요. 나한테도 잘해주세요. 내 마음도 돌봐주고, 내 몸도 챙겨주고, 내 시간도 지켜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적당히 쉬면서 나를 돌보면서 사세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